21세기 중요한 문제 하나가 지표의 상실. 둘레즈 갓다리가 이제 천개의 고운에서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표의 상실. 그러니까 언어는 기호로서 이것이 지칭하는 사물, 사태가 있는데 이것이 끊어진 상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돈이 처음 나왔을 때, 돈이 처음에는 토지본이었어요, 토지. 돈 얼마에 대해서 땅 얼마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미국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달러를 이제 근본위로 만들죠. 근본위. 1달러, 100달러 가져오면은 그만큼의 금을 보장한다라고. 근데 이게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만큼 찍어낸 많은 달러에 대해서 다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숫자에는 약합니다. 1960년인지 70년인지 이제 근본위 제도를 깹니다. 더 이상 금을 보장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이 언어, 이걸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이 이 사물사태에 대해서 보증을 섰어요. 근대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금을 못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언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지표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정보의 문제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 정보가 과연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사물 사태에 대한 보장을 주느냐?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화두인데 가장 큰 문제는 비소통인 거예요. 비소통. 예,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계속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정보와 지식의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구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게 소통의 상황, 모든 것들은 다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 속에. 거기에서 소통함이와 소통다리와 소통거리와 소통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함이, 소통다리, 소통거리, 소통거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통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0세기 유명한 매체학자 메로디언이라고 하는 매체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10%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뜻 뭐예요. 중요한 건 뭐 얼굴 표정, 음셈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각적, 청각적 이런 요소들,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를 알아듣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그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반응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평적 대화, 수평적 소통이라고 그랬죠.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이제 대중과 대중문화, 미디어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것은 미디어, 기술복제 시대하고도 뗄 수 없는 영향이 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사진, 영화, 복제 기술의 등장으로서 중요한 예술 작품들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모사품으로 다양하게 복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문화상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희귀성, 원본성, 일회성, 독창성을 앞세운
아우라의 척도에 따라서 정의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술작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가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문화의 향유자가 예전에는 귀족, 돈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복제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진품보다 더 진품 같은 그런 복제품들이 나오니까 이제 향유의 주체가 그런 귀족, 돈 많은 사람에서부터 일반 대중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달라진 대중의 위상과 참여.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감, 소통이 공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 예전에는 데카르트는 지식인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대중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세계는 대중이 주인이고 대중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술에서도 대중을 의식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평적 대화라는 거죠. 예전엔 대중을 우습게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대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의 유명한 말, 예술을 위한 예술은 사기다. 이게 백남준 선생이 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은 문화는 곧 대중문화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그런 대중문화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은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철학을 위한 철학은 사기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문학을 위한 문학은 사기다. 철학을 위한 철학, 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그 각 분과 철학에 수많은 분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과. 뭐 여기 학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학문이 다 그렇죠. 분과가 좀 많아요. 한국 철학회, 철학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인 제가 딴 분과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인 시대에는 뭐가 큰 소리였냐면 남이 못 알아듣는 거 얘기하는 게 이게 자랑인 거예요. 너 이거 모르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84년에 귀국해서 아마 80년 말 90년대 초에 글 하나를 청탁받았는데 그때 써달라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한자를 많이 쓰래요. 그래야지 이게 학술 논문 같아 보인다는 거죠. 참 이런 식의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예에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 거기서 쓰던 그 말 번역 안 하고 이건 번역이 안 된대요. 번역이 좀 환장하게. 우리는 자고로 이 지식인들의 잘못된 그 특권의식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고로 한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뭐 사서오경 다 이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들이 먹고 살잖아요. 이거는 나만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문제는 항상 그건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건 정통성이 아니라니까.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해석은 누가 하는 건데? 지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21세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저자를 떠난 텍스트는 독자의 해석에 맡겨진다. 이제야 내가 이 책의 권위자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글 좀 올리는데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뭐 제가 한마디 했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플라톤 전공자예요. 그러면은 플라톤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석은 나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가장 온전한 지식인의 태도인 거예요. 해석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담론이 되고 그게 대화가 되고 그게 쌓이고 썩히고 썩어서 더 큰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권위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 중심적으로. 제가 하이데거에 관한 저만큼 책 많이 내고 번역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이데거 해석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지고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한 왜곡이에요, 왜곡. 하이데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내가 얘기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라고. 그런데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못지않게 철학사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이데거의 책이 나온 걸 하이데거가 현상학자로서 하이데거가 책을 많이 냈는데 하이데거의 스승이 누구냐면 후셀이에요. 에드문드 후셀. 에드문드 후셀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하이데거는 강사였었어요. 하이데거는 조교였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 강의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하이데거 강의 들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당시 이미 후셀이 아닌 하이데거한테 유학을 보냈어요, 사람들. 그래서 후셀은 은근히 이제 세민하는 거죠. 이게 자기 조교고 제자인데 거기한테 하이데거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낸 뒤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엔시클로페디아 브리테니카에서 현상학이라는 항목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하이데거하고 후셀 두 사람한테 같이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현상학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게 생각이 틀리다라는 것이 이제 노골화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 적당한 타협선에서 이제 아티클을 써서 내죠. 어쨌든 후셀은 사실 하이데거 책 읽어보지도 않고 존재와 시간 나왔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하이데거가 유명해지니까 하이데거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자기 후임으로 앉혀요. 자기 후임으로 앉히고 이제 물러서서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니까 이거 자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이데거가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읽어보고 이건 뭐 내 존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 마찬가지죠. 후셀도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보니까 이건 내 현상학을 그냥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한 거 아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후셀이 하이데거의 글을 비판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미 시대는 기운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 우리는 그 해석을 일부가 가지고 그걸 붙잡고 지는 번역도 안 하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잘못됐다고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문인들의 아주 썩어빠진, 어리빠진 행태입니다. 어리빠지다. 어리석다. 함석원 선생님 그걸 그렇게 풀이하죠. 어리석은은 어리석은이다. 라고. 어리빠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이 사실 지금 우리 대학 다 망쳐놓은 거예요. 대학에 인문교육이 없다. 인문교육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다 지식인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라도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수직적인 소통 속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인으로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만 그러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 무슨 전문을 위한 전문은 사기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사기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대학의 현실인 겁니다. 예, 저는 소통의 1차적 기능은 공감의 확장을 통해서 고독감을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신뢰감, 친밀한 관계, 사회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통학자, 유럽의 유명한 소통학자로 빌헬름 플루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이름이 등장할 텐데 그 사람은
인간이 소통이 필요한 거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뢰감, 친밀한 관계, 사회적 결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유명한 유르겐 하버마스. 제가 20세기 철학은 아까 얘기한 하이데거, 루카치, 그 다음에 위트겐슈타인으로 끝났다. 왜 하버마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이데거가 하버마스를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은 저널리스트야. 하버마스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어요. 하버마스는 사실 참 억울하긴 억울한 사람이죠. 하버마스는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입이 조금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언층인 사람이죠. 그래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버마스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자는 아도르노예요. 아도르노.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교수 임용 자격 논문. 하버마스가 교수 임용 자격 논문이죠. 자격 논문을 써가지고 아도르노한테 가져갔더니 아도르노가 읽어보고 이건 좀 수준이 모자란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 독일에서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독일에서 지도교수가 노 그러면은 학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도 이 사람의 유명세가 있는데 그래 누구한테서 하다가 왔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난감이죠. 아도르노 밑에서 자기가 그래도 비판 이론을 계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논문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가다머한테 가요. 하이데거의 제자인 가다머. 근데 가다머가 그거 읽어보고 이건 수준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내요. 그게 공중구조의 공중의식인가 공공성의 구조변경인가 뭐 그런 내용. 그 책을 내고 하버마스는 일약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다시 하버마스를 받아서 하버마스는 아도르노의 후계자가 돼서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가 되죠. 이렇게 사실은 학술계에는 뭔가 얽히고 설키는 뭐가 있어요. 어쨌든 하버마스의 책을 읽어보면은 하버마스의 책은 아주 방대해요. 뭐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2권의 책이 독일어로 한 1,500페이지, 600페이지 돼요. 번역하면 아마 2,000페이지는 되겠죠.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은 하버마스 자신의 이야기는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많은 학자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소개하고 비판하고 소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진작부터 그런 글쓰기를 알아본 거죠. 이건 저널리스트다 이거죠. 철학은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지 계속 남의 기대서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하이데거의 별명이 뭐냐면 하이데거의 별명은 여우의 여우. 왜 여우냐? 여우는 자기가 간 흔적을 꼬리로 싹 지워요. 하이데거가 놀라운 거는 하이데거 책을 보면은 이게 왕창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근데 철학에서 뭘 주장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럼
그런데 그 동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 영향받은 게 이게 어디서든 눈에 띄게 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영향받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드몬드 후셀 조교였기 때문에 에드몬드 후셀이 영향을 무지무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딜타 영향받았고 키르케고르 영향받았고 마틴 루터 영향받았고 뭐 이런 영향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흔적이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낸 거죠. 그게 하이데거의 철학성이고 하이데거의 천재성인 거예요. 그 방법을 사실은 이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버마스는 어쨌든 하버마스도 이제 철학이 문화 철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버마스가 나중에 이 책을 쓰고 그럴 때 한 것은 바로 문화의 일종의 구조, 문화의 문법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버마스는 상호주관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대화의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면서 거기에는 네 가지의 타당성에 대한 요구 주장이 채워져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거예요. 보세요. 발언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요구 주장. 발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이해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문법에 맞고 표기에도 맞고 발음도 제대로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어적인 규칙을 제대로 지켰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요구 주장. 명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명제죠.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 문장은 그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태. 그 사태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 사태가 아닌 거 그냥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만 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명제의 진리성이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진실성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진실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속이기 위해서 진실의 한 면만 띄어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명제 그거 자체는 올바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그것은 진실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화를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의 정당성, 올바름에 대한 요구 주장. 그것은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의 이 의식에 부합이 되느냐 안 부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의식. 그래서 이 마지막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해석학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언의 이해 가능성은 그라마틱, 소위 말하는 문법, 명제의 진리성에 관한 거, 이건 세만틱.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 같은 거, 이건 뭐 수사학적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도 얘기하지만 이제 보통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프라그마틱, 화용론이죠. 그 다음에 명제의 정당성, 올바름에 관한 거는 문화적인 맥락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헤르메노이틱, 해석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잘하는 건 이런 통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체계를 내세워가지고 정리해내는 거, 그거를 아주 이제 기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대화 상황,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인 거예요. 여기서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특히 한국에서는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비소통이에요. 상대방은 주어지는 메시지를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서 해석하고 변형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저자의 손을 떠난 텍스트는 이제 수신자에 맡겨지는 거예요. 수신자의 변형, 해석, 뭐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정보가 그렇게 많이 휘돌아다니는데 그 정보를 수신자들이 제멋대로 자기 입에 맞는 대로 골라서 또 자기 입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서 또
리트윗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이제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비소통,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도미니크 볼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는 그 이 사람 책이 나오죠. 이 사람 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이제 소통 연구소 소장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혁명적 사건은 정보의 혁명이 아니라 소통의 혁명이다. 즉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복잡한 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의 생성과 분배가 아니라 정보 발신자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수백만의 다양한 수신자에 의한 정보의 수용과 거부의 문제이다. 정보의 최종 목적지인 수신자들은 소통을 복잡하게 만든다. 정보는 타자의 얼굴에 몰아친다. 우리는 지구촌을 꿈꿨지만 혼돈스러운 바벨탑을 발견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죠. 우리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소통이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종말이라고 맹로하는 얘기했는데 요즘은 전부 문자로 이루어지잖아요. 문자로. 왜 문자로 이루어져요? 그거는 아까 말한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화 상황을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말로 하면은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즉시 대답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자신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대화를 갑자기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통제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대화 상태를 내가 통제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자로 모든 걸 트위터고 뭐를 문자로 하는 한 나는 그냥 대답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자 때문에 오히려 진지한 소통이 안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주 앉아서 보면서 문자로 다 먹었어? 이제 일어날까? 이런 문자 보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참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보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소통은 근데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 정보만이 얻자고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정보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목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제 매체 시대에 같은 사건도 언론 매체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보도합니다. 그래서 뭐 수구 매체, 진보 매체 하면서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의 시대의 이게 다양성은 흠이 아니라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촌이 제대로 살아나가려면 우선 생물종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래요. 생물종이 죽어나가는 거, 그거는 이 하나뿐인 녹색 행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가 발전하려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문화권의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 점을 우리는 문화의 세계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시대에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획일성이에요. 획일성. 한국 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유니버살리티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에이 그건 우리 한국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보편성이 없잖아 이래요. 이제 흔히 보편성이라고 번역이 되죠. 학문은 자고로 보편적이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만든 용어예요.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통용되는 거를 유니버살리티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이 용어, 여기에 유지가 들어가고 버스가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버스는 버전이에요, 버전. 유니는 뭐예요? 하나죠. 하나의 버전이 하나의 버전. 유니버살리티는 획일성인 거예요. 하나의 버전이 통용되도록 한 거예요. 서양이 자기네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그거,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인간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거를 유니버살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보편성인 거예요. 보편성의 개념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에서 보편성 한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든 표준에서 보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러냐?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 철학들 이런 데 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버전은 멀티다 이거죠. 멀티. 그래서 이제는 멀티 버살리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멀티 버살리티. 하나만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의 다양성 시대에 다양한 것이 통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성이 우리가 피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참여와 기회와 방법이 많이 마련돼야 합니다. 소통에는 그래서 참여, 협상, 협동, 협업이 중요합니다. 문화 코드는 역사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수 문화만 맞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이제 공감이 무엇인지 공감에 대해서 보죠.
학교에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사관들을 친구 대하듯 됐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태선입니다. 노르웨이 연세타라 용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했지만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2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소명을 올렸는데 바로 여기에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죠? 공감이 되시죠? 바로 이 공감에 관한 지식 채널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공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제레미 리피킨입니다. 제레미 리피킨은 바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공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공감의 시대가 한 600~700페이지 되죠? 대단한 책인데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글 쓰려면 참 재밌게 써요. 그거는 제가 유럽서 공부를 했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재밌게 못 써요. 저도 유럽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냈지만 거기서는 그런 거 사례 같은 거 들고 그러면은 그런 거 빼라 그래요. 그런 일상적인 얘기하려고 그러면 빼라 그래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뭐 주장하려고 그러면 사례를 들라고 그래요. 사례를. 사례가 없는 이론은 거기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례를 빼고 논리적인 구조로서만 이제 따져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 책들은 아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제레미 리프킨의 책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전에 리철라티 공감 거기에 나온 그 리철라티 얘도 바로 이 제레미 리프킨이 들고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은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서 공감인으로서 규정을 합니다. 이 공감을 감성, 지성, 이성, 영성의 통합적인 능력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지금 이제 리프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저는 인간을 사이 존재로 보고 그 사이 존재는 이제 빔 사이, 사람 사이, 때 사이, 하늘 땅 사이 이 네 가지 사이에 있는데 그 네 가지 사이는 이제 몸은 감성이고 마음은 지성이고 정신은 이성이고 그 다음에 어른 영성이고 이 네 차원의 통합적인 인간이 바로 문화적인 인간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리프킨도 똑같이 공감을 감성, 지성, 이성, 영성의 통합적인 능력으로 풀이합니다. 그럼 그에 져서 공감의 시대에서 인류의 문명을 커뮤니케이션과 엔트로피의 변증법적인 상호 역학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생존과 공전 그리고 발전의 사건으로 봅니다. 공감의 의미와 이제 개념의 변천. 그러니까 철학에 있어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 족보를 찾아보면은 이런 거예요. 리프킨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공감이라고 보고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인간의 친척인 영장류와 포유류의 조상에까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본 동영상에서도 나오죠. 침판지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 거죠. 리프킨은 공감보다 앞서 나온 단어는 동정, 심파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공경을 보고 이제 측은함을 느끼는 이제 감정이죠. 근데 공감은 이 심파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공감이라는 용어는 원래 1872년 로버트 피셔의 미학에서 사용된 독일어 아인피을룽, 흔히 이걸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개념을 이제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용어로 끌어들입니다. 이 미학력을 빌려와 정신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에게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909년에 미국의 티치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어의 이 아인필링을 영어의 엠파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엠파티가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어의 엠파테이아, 파테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끌어들이긴 합니다. 공감은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이 깊이 헤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리프킨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어떤 생산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생산 방식과 그 다음에 의식의 차이, 거기서 쓰고 있는 소통의 방식과 의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술문화 시대, 그러니까 수렵 채취가 성행했던 그 시대에는 신화적인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문화 시대인 농경 시대에는 신학적 의식이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하나의 하느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위계질서적으로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세계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인쇄문화 시대, 이 상업 시대에는 이제 계몽적 의식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가 되면서 지식인들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전자문화 시대에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석탄, 전기, 전신, 전화가 발달하던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심리적인 의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프로이드니 유민이 이런 심리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시대, 이때는 그물망 네트워크 시대고 이때는 영극적 의식이 판을 치는 시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리프킨은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과 실천적인 반응이 같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감정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실천의 차원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공감 본능을 확대하여서 공감 엔트로피의 딜레마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감이 확대되면 또 엔트로피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엔트로피. 그래서 지금 지구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바로 이 소통, 공감,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엔트로피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또 다시 이제 공감의 문제, 공감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생과 공생의 구조를 이뤄나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문법을 배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지금까지 근대까지 해온 게 고대에서부터 근대 이르까지 해온 것은 뭐냐면은 이성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성 중심. 그 이성 중심은 뭐 학자들은 그걸 이제 로고스 중심이라고 그러죠. 로고스 중심은 뭘로 가냐면은 존재하는 것 중심이고, 이 존재하는 것 중심은 또 뭘로 가냐면은 그 존재하는 것을 인간이 지배하는 것으로 해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간은 동양인이 아닌 거예요. 서양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서의 큰 문제는 바로 이성 중심,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그런데 그 인간이 서양인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근대 학자들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탈근대 학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탈근대 학자들 들레즈 가타리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미셸 푸코, 그 다음에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바로 이 탈근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미셸 푸코, 데리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독일어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독일어에서 벗어나서 프랑스어로 철학을 온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당시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뚜로와 아쉬, 철학에서는 뚜로와 아쉬라고 해요. 뚜로와 아쉬는 불어로 뚜로와 아쉬, 그러니까 쓰리에치라는 뜻이에요. 쓰리에치. 철학하는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쓰리에치. 그 쓰리에치가 뭐냐? 헤겔, 후셀, 하이데거예요. 쓰리에치. 이 사람을 배워야만 철학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썼을 때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를 썼고 그 다음에 멜러뽕트가 지각의 현상학을 썼어요. 그런데 멜러뽕트나 사르트르나 핵심 개념이 뭐였냐면은 하이데거의 인데어 베르트 자인, 세계인의 존재, 인데어 베르트 자인을 사르트르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트로 오몽드라고 그래요. 레트로 당르몽드라고 그랬어. 레트로 당르몽드. 당이라고 썼어요. 인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또 좀 전에 얘기한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그랬죠? 사르트르도 하고 그 다음에 멜러뽕티요. 멜러뽕티는 지각의 현상에서 에트로 오몽드라고 그래요. 오몽드. 당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오는 삶에 친숙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의미하는 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멜러뽕티가 제대로 본 거죠. 그렇게 하이데거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에트로 당르몽드로 하냐, 에트로 오몽드로 하느냐 하고 논란을 벌리면서 자기 철학을 전개해 나갈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미셸 푸코,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불어로도 철학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레즈, 가따리 이런 사람들이 1000개의 고원 쓰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풍, 광풍을 일으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유행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메시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너희 문화에서 있는, 너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 문화의 숨결, 그것으로 문화 철학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의 독특한 그 사람들의 문화 철학을 만든 게 들레즈 가따리가 쓴 1000개의 고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제가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는 것도 소통이라는 개념, 우리 그거는 서양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기 전 훨씬 전부터 우리는 소통이라는 개념을 썼고 공감, 그거를 우리는 지금 공감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전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역지사지, 이심전심, 불림문자. 이미 우리는 그런 공감 속에서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이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 이론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서양의 철학이 여태까지 이성 중심으로 해서 정상 공감을 빼먹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공감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냐? 감성적인 차원, 영성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철학은 뭐였어요? 이성 중심, 지성 중심이었잖아요. 탈근대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성 중심, 지성 중심이지만 벗어나자. 그래서 탈근대 푸코가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성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섹스죠, 섹스. 이성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섹스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성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광기죠, 광기. 이성에 반대되는 건 미친 거잖아요, 광기. 그 다음에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폭력. 바로 탈근대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얘기할 때 섹스 빼놓고 광기 빼놓고 폭력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의 인간다움엔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푸코는 성의 역사를 쓰고 폭력의 역사를 쓰고 광기의 역사를 쓰면서 바로 프랑스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광기의 역사,
쓰려고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서 광기회관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게 자료로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통과 공감, 역지사지, 뭐 이신전심 이런 거 관심이 따라서 어디 가서 뭘 찾아봐요? 번역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뭐 막말로 맨 땅에 헤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이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것에 대한 발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통과 공감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과 공감을 찾아보자 해서 제가 아까 소통의 얼개 찾아내고 이제 공감의 얼개 이런 거를 찾아내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비소통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소통이 가장 큰 문제죠. 전부 끼리끼리만 얘기하려고 그러지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소통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소개한 사람 중에 이제 유럽의 소통학자로 독일에서 강의한 빌렌 플루서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언어적인 소통 중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화고 하나는 담론이고 담론은 학문적으로 계속 정보를 축적해내는 거예요. 축적해내가지고 그걸 후대에다 넘기는 게 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론에는 이 창조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담론은 정보를 계속 모아서 그거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창조성은 대화에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대화하기 싫으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자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자질. 왜냐? 반대하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바로 대화는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거기서 창의성이 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대학에 있어봤지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수부터 선생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질문 받는 거죠. 질문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것도 특히 선생님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 지금 우리 사회를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대면은 선생은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그건 뭐냐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물음. 인간만이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음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창의적으로 가려면은 이러한 물음을 전제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물음을 전제한 대화가 밑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세요. 언제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유럽에서 살면서 제 애들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큰 애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작은 애는 유치원만 다니고 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벌써 유치원 때부터 계속 대화하는 걸 가르쳐요. 대화하는 거. 어떻게 사회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가르치지 뭐 우리처럼 뭐 영어 시키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김나지움 가면 더 발달하는 거예요. 대학 오면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김나지움 정도 다니면은 대학교 소위 말하는 교양과정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김나지움에서. 대학 와서는 완전히 학술에 매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배운 게 없는 거죠. 입시를 위한 그 외우는 것만 잔뜩 배우고 그 외운 거는 스스로 그러잖아요. 딱 시험 치고 나오는 거 그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빨리 잊어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쓸데없는 거 가르친 거죠. 그런 교육으로 그다음에 사회에 내보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화하는 법도 몰라, 질문하는 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까? 문자질이 나오는 거죠. 그냥 토마크를 보내고 질문 안 받아 대꾸 안 들어 라고 하는 거. 자기가 싫은 거는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문교육의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인문교육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인문교육 제대로 배운 적 있어요? 없죠. 그거에 본보기가 되는 게 교사고 교수인데 교사, 교수들 다 자기 권위만 내세웠지 절대 질문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비소통의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공감의 문명은 인간의 의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에너지 제도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공감적 소통 성과의 문명입니다. 이것이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공감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그거는 단순히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양 사람들도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 중요성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생태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명의 문제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주제를 그렇게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은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은 바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 단어로 개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문제가 주제가 되고 있는 현대에 우리 학자들은 헐리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생명의 문제도 우리 거는 아예 연구도 안 됐으니까 서양 거 갖다가 베낍니다. 언제까지 베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유럽 가서 독일 가서 철학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첫 시간 소위 말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철학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쓸만한 철학 사전하고 쓸만한 철학 사 책부터 구해서 공부해라. 가장 중요한 게 철학 사전하고 철학사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있어야지 철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두 가지가 없어요. 철학사도 없고 한국 철학사 없어요. 그 다음에 철학사전도 없어요. 제가 우리말 철학사전이라고 해서 5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몇 년 교수 생활하면서 연구지원비 받는 거, 학진의 연구지원비 받는 거 딱 2개예요.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하이데거를 전공하는 건 안 가. 그러니까 너는 하이데거나 헤쳐먹어라 뭐 이러는 거예요. 철학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하이데거는 방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철학한다 뭐 이런 걸로 내면은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비극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자기네들의 주관적으로만 이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데 문화가 중요하고 그 문화의 결과 이 숨속에 숨어 있는 것들, 우리 문화의 결과 숨속에 숨어 있는 것들, 그 문화의 얼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